손 작가님이 질문 주셨는데 일본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무조건 안 좋으냐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두 가지 장점이 있는 좋은 나라예요. 첫 번째 장점, 미국이라는 거대 인구가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그러면 시장이 얼마예요? 4조 달러. 4조 달러. 예, 시장이 커요. 이 시장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국내 내수 시장 소비로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인구 5천만인데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얼마요? 1.6조 달러, 1.7조 달러인데 이 정도 사이즈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팹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사이즈가 크죠? 우리는 공급광이 심하니까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수출 안 해도 되는 나라니까 엔화 강세가 벌어지고 막 그래도 버텼던 거죠. 내수 시장이 크다는 게 일본의 장점. 두 번째 장점이 뭐죠? 부자가 된 지 오래됐어요. 1980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지금도 4만 불. 이해되세요? 여러분? 40년째 4만 불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만 불일 때. 이건 뭘 의미해요? 그죠? 매년 저축이 쌓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스플러는 한국이 좋은데 월급. 왜냐면 우리는 계속 인상되니까. 올해도 벌써 한 4% 인상됐죠. 그 도시근로자 가계 수지 동향입니다. 아, 나는 안 됐어요. 그러시면 죄송하고요. 하여튼 평균이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4%, 5% 이상씩 임금이 인상되는 나라인데 일본은 임금이 인상 안 되는 대신 40년 전부터 부자였던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산의 축적이 많겠죠. 이제 이해되세요? 그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금융자산이 누가 들고 있죠, 여러분? 일본 노인들이 들고 있겠죠. 예,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언제냐면 46년 개띠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이거 몇 살이에요, 지금? 46년 개띠? 예, 80 다 됐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마라톤에서 그렇지 나이 많아요. 자, 그분들이 5년, 10년 안에 다 돌아가시겠죠. 그 사람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겠죠. 부자 노인들이 상속하시면서 나라의 세금도 엄청나게 날 거고 돈이 경제에 엄청나게 풀려요. 그래서 일본이 좋아져요. 이런 걸로 책 하나 써야 되는데 여력이 없어서. 대한민국 돈의 역사 쓰느라 내가 기력을 다해가지고. 일본 재밌죠? 예, 이렇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성장에 탄력이 없고 디플레 때문에 고생한 거지. 체력은 엄청나게 좋은 나라다. 그렇죠? 정부가 바보다. 일본은 정부가 바보다. 됐죠? 넘어갑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마켓 문성님, 일본은 부실기업이나 은행들 구제해주지 않았나요? 했는데, 그 주전이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주전. 주택 전문 대출업체라는 뜻인데요. 이 주전이 다 망했습니다. 모든 주전이 부도났습니다. 얘들이, 일본은요, 진짜 했어요. 5개인가 되는 5대 은행 계열의 주택 금융 전문 회사.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카드 회사 정도 사이즈 되는 그 회사가 5개 있었고 그 5개 회사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한 것처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처럼 일본에서 주택 전문 기업들이 대출해줬는데 다 부도냈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 망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공적 자금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늦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던 금융기관의 부도가 야마이치 증권, 산요증권, 홋카이도 척식은행 등등 수많은 금융기관의 뱅크런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하지 말라는 것만 했어요. 경제학 교과에서 해서 혼을 내고 싶으면 일단 살려놓고 혼을 내야 되는데 넌 나쁜 놈이야. 죽여버렸어. 그래놓고 이제 장기 불황 오니까 아베노믹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다가 적골이 났다. 그 덕에 우리가 한일 역전했어.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신은 누구다? 예, 그때 당시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다. 백천이라는 사람입니다. 백천.
히렌카와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골 때리는 사람 하나 나와요. 이 사람이 제 생각에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경제력 역전의 공신.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별걸 다 알죠. 제가 원래 출발이 일본 경제 이코노미스트로 시작해서 그래요. 네, 이론은 잘 못하는데 읽는 건 잘하니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하고 말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자료 읽으면서 이코노미스트 할 때, 근데 제가 봐도 일본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웃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밌죠? 예, 홀리데이 소다님 감사합니다. 최근 은행권 계시는 분들에게 들었는데 부채 연체 비율이 높아지면 정부에서 구제 정책이 나올 테니 나온다는데 올해 들어서는 아무 문제가 움직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홀리데이 소다님 왜 그럴까요? 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요 돈을 너무너무 많이 역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증권사만 돈 잘 버는 게 아니고요. 은행이랑 카드사가 역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어요. 왜 그렇죠? 네, 금리 높아지면 은행이 카드사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하죠? 이자 차익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로금리일 때는 은행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처럼 정부 정책금리 3.5%, 시장금리 4%일 때는 엄청나죠. 재밌죠? 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오늘자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가시면 보도자료에 한국의 카드사 경영 실적 현황이 나왔는데요. 보면 뭐 어마어마한 그 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구제금융 해줄 필요가 없죠. 그럼 지금 어디가 어렵냐? 증권사랑 새마을금고가 어렵습니다. 근데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먼저 구제금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부가 거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증권사들은 망하더라도 국가 경제에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증권사는 망하는 거랑 국가 경제랑 상관없어요. 여기 예금을 취급 안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증권사는 알아서 구조조정 하든가 망하든가 팔든가 하라고. 그래서 요새 디귿 이응증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증권사가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그래서 요새 M&A 시장에서 증권사가 엄청나게 매물로 나와 있고 저희도 어떤 회사가 지금 싸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은 떼돈을 벌고 있다. 보험사 떼돈을 벌고 있다. 카드사 떼돈을 벌고 있다. 증권사 일부는 떼돈 벌었고 일부는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김병준님 감사해요. 벤 버닝키 21세기 통화정책 읽다 보니 경기가 좋지 않을 땐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 그죠? 근데 제로금리가 돼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어서 양적 완화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양적 완화로 만든 돈은 결국 경기를 좋게 만들고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그게 목적이에요. 김병준님 말씀이 진실이에요. 왜 이걸 했을까요? 그때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서 30% 빠져서 생긴 일이죠.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서 30% 빠지는 순간 고객들이 대출을 안 갚으려고 들고 은행들이 대출 손실 날까 봐 대출을 회수하려 들어서 연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잖아요. 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거죠. 시의 비판은 타당하세요. 근데 왜 일본처럼 30년 불황을 겪어요? 그냥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은행들 다 망하는 걸 내버려둬요? 지금 일본이 그렇잖아요. 90년, 91년 부동산 가격이 매년 15%씩 빠졌어요. 2년에 걸쳐서 30% 넘게 빠졌는데 그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안 했어요. 너네는 혼나봐야 돼. 이랬죠. 그 결국은 30년 불황이죠. 우리한테 이번에 1인당 국민소득이 역전당했잖아요. 그게 옳다고 보시면 금리를 그때 인하해주면 안 되고 양적 완화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철학의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병준님한테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그래서 일본은 그 선택을 해서 저 장기 불황을 겪은 거고요. 미국은 일본이 30년 동안 불황을 겪는 꼴을 보고서 우린 저러지 말자 그러고 제로금리를 하는 걸 찬성하고 벤 버냉키 연임시켜줬잖아요.
그저 부시가 임명했던 연준 의장을 오바마가 연임시켜준 거 기억나시죠? 그때 여야가 다 버냉키의 행동을 찬성한 거죠. 물론 부자들을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세금이 걷히고 나라가 뭐 국가 재정이 돌아가야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소득 보장이라든가 또는 푸드 쿠폰 지급도 가능하니까. 은행들 다 망하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다 붕괴되는 걸 내버려 두면 지금 일본처럼 정부도 사실상 파산하잖아요. 세금을 거둘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제 책과 21세기 통화정책 읽으시면 정말 정말 좋은 토론거리가 나오죠. 오늘 김병주님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저 상상스퀘어 출판팀한테 하나 부탁드려도 돼요? 예, 제가 김병주님한테는 모바일 상품권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어요. 너무 오늘 최고의 질문이세요. 경제학은요, 경제학은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좋으면 누가 손해를 봐요. 경제의 세계는 대체로 그렇죠. 그죠? 세금을 인상하면 국가 재정은 좋아지는 대신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부유층은 싫어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걸 할 때 오바마가 실제로 세금도 걷고, 그죠? 특히 그 전에 있었던 감세 이런 것도 철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은행들에서 보너스 받아내는 거, 그 은행가들이 보너스 받는 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막 고결되고 잘 안 되고 그랬어. 왜 그럴까요? 시스템 문제죠, 그죠? 그래서 그 오바마가 취임 중에 결국 뭘 했어요? 볼커 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과도한 투자를 못하게 하고 파생증권 투자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를 우리는 다 감안해야죠. 제가 우리 저기 상상 스퀘어 출판팀한테 좀 이따가 선물 쿠폰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전달해 주세요. 저 이렇게 좋은 질문 주신 분들한테 등이 지금 뜨끈뜨끈해요. 땀이 나가지고. 아, 이 질문을 받다니.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인정한 거죠. 은행의 파산, 연쇄적인 파산 속에서 부자들한테 돈을 퍼주다니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산 가격을 올림으로써 경제 내 불평등을 가져온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은 맞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그러면 그것 말고 대안이 뭔가가 문제인 거죠.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제가 이렇게 감동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길어졌고요. 제가 지금 1시간 떠들었더니 목이 조금 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질문 보겠습니다. 그다음 호필님 반가워요. 벤 버냉키 21세기 통화정책 80페이지. 금리를 올리고 싶으면 지급준비금을 줄이고 내리고 하자 할 때는 지급준비금의 양을 늘려라.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죠. 그 지급준비금들을 올리게 되면 은행들이 예금 받은 것 중에서 상당수를 중앙은행에 재예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 돈이 부족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겠죠. 공급되는 유동성이 줄어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겠죠. 돈이 주니까. 그럼 그 반대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지급준비금 인상은 금리 인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풀린 돈을 줄이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회수, 시장에서 돈을 흡수해버리니까. 시중에 풀린 돈이 줄겠죠. 시중에 풀린 돈이 줄으면 급전을 마련하려는 사람은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어때? 답이 됐나요? 이게 통화정책 중에서도 특히 지급준비금이나 공개시장 조작 부분이 어려워서 번역자분이 저한테 반박하셨던 것도 기억나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의 번역이 좋은 글도 없고 한국은행의 그 공개시장 조작 관련돼 있는 문서 보면 이게 한국말인지 소련말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정체불명의 단어들의 연속이에요. 그걸 어떻게 쉽게 번역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애를 썼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또 이게 감수자로서 도 제가 죄송하고 이게 한계 같아요.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의 한계도 지급 준비금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어렵잖아요. 만일을 대비해 중앙은행이 은행으로부터 떼어가는 돈 이건데 좀 길잖아요. 그걸
축약하는 표현이 지급준비금인데 이 단어가 너무 축약을 하다 보니까 이상해지고 아유 그래요. 킴벌리님 질문 감사합니다.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과 대한민국 돈의 역사 두 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죠. 예, 버냉키는 양적 완화를 긍정적으로 설명하는데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중 같은 책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홍 박사님은 양적 완화의 명과 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 저는 뭐 명이 더 많다고 보죠. 예, 그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이라는 저 책이 대표적인 음모론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화폐 선쟁? 화폐 선쟁류의 그런 책이죠.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냐 하면 제가 이제 국민연금 있을 때 적전 연도에 연준 이사를 지낸 사람이 그러니까 연준 이사가 임기 14년이에요, 여러분. 14년 임기를 마친 연준 이사가 나와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낸 기념으로 한국에 이 저자가 온 거죠. 왔을 때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그분이 강의를 온 거예요. 국민연금에. 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쪽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순간 미국 경제는 붕괴된다.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순간 미국은 망하기 때문에 영원히 양적 완화를 할 거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는데 얼마나 웃겨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했더니 그 전에 14년간 연준의 이사회 보드 멤버였던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뒤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게 2015년의 일이었는데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뒤에 금리 인상하고 양적 완화 중단하고 지금 양적 축소하는데도 미국 경제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높은 기관에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정책이 필요할 때는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책이 필요 없을 때는 양적 완화를 중단할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나의 정책은 악이다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정책들이 그때는 그 정책이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었는가 아니면 너무 과한가를 다퉈야지 그냥 무조건 저기는 돈 풀어놓고 월가의 부자들을 구제해 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뭐 우리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자면 뭐 세게 표현할까요? 세게? 부동산 PF 저거 다 망하게 해야지 왜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기금 만들어가지고 저런 거 사줘? 우리 정부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한 100조 정도 되거든요. 100조 좀 더 돼요. 되는데 그게 일거에 파산됐다. 자, 증권사 다 망하고 그리고 건설사들 다 망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얘 거기 망했으면 좋겠다. 채권시장 안정기금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이 제일 먼저 피를 보겠죠. 저처럼 달러 들고 온 사람들은 환율 올라가서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나빠지면 제일 힘들어질 사람들이 극단적인 언사를 쓰고 인터넷에서는 투사가 되죠. 지금 이 책도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같은 사람들이 그럼 2008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경제가 다 망가지는 중인데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면서 연준이 돈을 풀어서 부유한 월가의 은행가를 살렸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런 은행가들이 못해 먹도록 법을 만든 의회가 잘못이지. 왜 그게 연준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다음 김병주님, 인플레이션에 주식 가격도 포함된다. 예, 그렇죠. 아니 그 주식 시장에 가면 인플레가 나요. 왜 나느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으로 간 돈이 주식 시장 내에서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돈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치고받으면 전혀 문제 없죠. 근데 주식 시장에는요, 양대 주체가 있어요. 이 양대 주체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는 뭐예요? 투자자들이죠. 자, 반대편엔 주식 공급자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자, 공급자는 누구죠? 기업이에요. 테슬라가 2020년, 21년에 증자 4번 했죠.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4번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돈 들고서 뭐 세웠죠? 이 기가 팩토리 만들고 이번에 베를린 공장 준공했죠. 이해가 되죠? 예. 주가가 오르는 순간요, 경제가 좋아져요. 두 가지 때문에 좋아지죠. 첫 번째는 기업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투자를 늘릴 거고요. 망할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좋아지겠죠. 두 번째는 뭐죠? 주식시장에서
기존에 싼 값에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면 비싼 값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누가 팔기 때문에 매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주식을 싸게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매도하고 뭐 하겠어요? 이 다른 주식을 산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건 새로운 돈이 들어온 거고. 기존에 있었던 돈들을 들고 그분들이 뭐 하겠어요? 여행 가시겠죠. 사고요. 사업체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식에서 번 돈을 가지고서 이번에 부동산 샀어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경기가 좋아져. 여러 가지 의미로 통화가 늘어납니다. 경제 내에 돌아다니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인플레를 유발하죠. 이제 예, 이런 건 정말 좋네요. 저는 진짜 오늘 공부가 되네요. 이런 걸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몰랐어요, 사실. 저는 이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주가 오르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 내 돈이 많이 풀리지. 그걸 그냥 기본이거든요, 저희는. 근데 왜 라고 질문해 본 적은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게 저희들의 약점이에요. 저희는 군 방향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그거를 지적해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등이 지금 땀이 흐르. 너무 고맙다고 말씀 전해 주시고요.